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20회입니다. 지난 3시간에 이어서 15라운드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내 복싱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제 13라운드 KO승이 2경기가 남아있죠. 김상현 선수의 경기, 그리고 이제는 고인이 되신 신섭 선수의 방어전, 이 두 얘기를 마치고 해외 복싱에서 13, 14, 15라운드에 극적인 승부가 이루어졌던 경기들을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원재 박사님 함께 계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토바 서준환님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구본정님 함께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바로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죠. 지난 시간에 장 박사님께서 김상현 선수와 그 무왕수린의 그 13라운드 경기를 아껴두셨거든요. 자, 이제 보따리를 좀 풀어주십시오. 78년 12월 30일이었고요. 그렇죠. 원래 연말에는 흥행 잘 안 하는데 김상현 선수가 부산 선수여서 이게 서울에서는 거의 경기를 안 했다가 그렇죠. 경기를 한 거죠. 그리고 보통 그때는 이제 장충체육관에서 많이 했는데 아주 특이하게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동네 복덕방에서 표를 파는. 네, 저는 이제 그 표를 사가지고 예, 직관을 보러 갔는데 6학년 때 잠실 살았거든요. 잠시. 그리고 그때는 김상현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복싱 팬들이 몰라가지고 또 그때 이제 무왕수린 선수가 3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된 전설적인 선수였던 데다가 그때 무슨 스캔들이 있었나, 뭐 여배우랑 결혼을 했나, 뭐 하여튼 뭐 눈 부상도 있다 그래서 김상현 선수는 그것 때문에라도 이긴다. 원래 전력대로 붙어도 이기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뭐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국내 그 전문가들이 설령 김상현 측 말대로 한쪽 눈이 안 보인다고 치자. 그러나 무왕수린의 다른 쪽 눈은 멀쩡하니까 경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그렇게 자신만만한지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무왕수린 선수가 국내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아니 뭘 믿고 저렇게까지 자신감이 넘치지 하는 정도로 그 스파링을 뭐랄까요? 아주 실전처럼 뭐 당차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세계 챔피언을 보유한 나라는 그래도 세계에서 명함을 좀 내밀 수 있는 나라, 세계 챔피언이 없는 나라는 약간 좀 불명예스러운 나라라는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있었는데, 김상현 선수가 이기면 이제 김성준, 김상현 한국 프로복싱 사상 최초로 양관 시대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주목을 모았죠. 그런데 이 경기는 1라운드부터 김상현 선수가 아주 클린 히트를 성공시키면서 앞서 나갔고, 나중에 2라운드까지 하고 나서 그 세컨한테 자식 별거 아니네, 확 밀어붙일까 얘. 그랬더니 세컨이 안 그래도 이긴다, 위험 부담을 안고 들어가지 말고 장기전으로 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좀 근거리 아웃복싱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서서히 그냥 뭐 계속 뭐 매 라운드 클린 히트 4-5개씩을 집어넣는 아주 멋진 경기를 펼치다가 이제 13라운드에 그 카운터 오른쪽 스트레이트, 그리고 무왕수린 선수가 일단 엉덩방아를 찧었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뒤로 벌러덩 누워버리는 예, 그 준배영님 해석이 참 재밌어요. 사진이나 멋지게 찍자. 카운트도 그때 13초인가 14초가 걸렸어요. 느릿느릿했는데 어차피 넘어진 자세로는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경기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TBC가 중계해서 TBC가 오랜만에 거둔 세계 타이틀 매치의 1승이었습니다. 그래서 TBC에서 중계를 했기 때문에 또 대전 이남에서는 그 경기를 못 봤어요. 못 보셔가지고 그 듣기만 하고 이제 직접 관전은 못한, 시청은 못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산하고 서울에서만 나왔으니까요. TBC는. 그렇죠. 네. 기억나세요? 이 경기는 뭐 직접 본 건 기억 안 나고 나중에 저는 봤는데, 직접 예, 봤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그
직관은 라이브 못했지만 TV로. 예, TV로. 봤을 수도 있는데 어려서 그걸 기억이 안 봤었을 나는 거예요. 거지. 보셨었는데 기억이 안 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김상현 선수가 이례적으로 좀 검정색 트렁크였나 그렇고 무왕순인 선수는 약간 보라색의 분홍빛이 섞인 트렁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흑백 텔레비전이라 그 색깔은 구분이 안 가요. 그냥 둘 다 짙은 색. 좀 박쥐 같은. 대한뉴스를 보면은 칼라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시합 전에 칼라 사진도 네. 예, 나와 시합 전 있습니다. 예상은 어땠었나요? 이 시합이 그 뭐 이 당시에 이제 뭐 김성준 선수라든가 유재두, 염동균 선수처럼 몇 달 전에 잡힌 세계 타이틀 매치가 아니에요. 갑자기 잡혔어요. 동양 챔피언 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왜 이게 뭐 하지? 뭐 그런 분위기에서 그냥 일사천리로 또 그 김상현 선수의 홈타운인 부산도 아니고 서울에서 그것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TBC 중계로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 그렇게 빨리 성사가 됐는지 배경은 모르겠는데 뭐 비즈니스의 승리였죠 어쨌든. 그때 이때는. 이제 태국 쪽 얘기는 그 무왕수린 선수가 그때 여배우랑 결혼해가지고 한동안 경기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경기 감각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리그에는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그때 태국에서는 무왕수린 선수의 사생활을 놓고 여러 가지로 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때였기 때문에 이 정도 도전자라면 뭐 어웨이 경기여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계약을 하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온 거라고 저는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타이틀을 뺏기고서 정말로 열심히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는데 헌즈한테 200KO 패당한 게 그 뒤죠. 훨씬 뒤죠. 훨씬 뒤죠. 80년대예요. 예, 그리고 한 체급을 올려서 이제 웰터급으로 올렸다가 황충재 선수에게 홈링에서 뭐 압도적인 판정패. 그것도 황충재 선수가 9라운드에 다운시키고 나서 충분히 KO 시킬 수 있는데 일부러 이제 완벽한 아웃복싱으로 그 점수 관리를 하면서 이긴 경기니까요. 야. 그리고 은퇴했죠. 그 황충재 선수 참 대단해요. 그 맞습니다. 단디 구스만한테도 그 필리핀 가갖고 그 토세를 뚫고 판정에서. 거기서 예 웰터급 이만덕을 1회 KO로 때려 누인 그 단디 구스만인데 이것도 태국 그 토세를 뚫고 또 가가지고 그 황충재 대 무왕수리는 황충재 선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 일방적이어서 심판 판정이 들어설 그러니까 개입할 네. 여지가 없었다고 그렇다고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일방적이에요. 예. 그리고 김상현 선수 경기는 그러니까 무왕수린이 이제 3전 만에 세계 챔피언이 된 전설적인 복서고 중간에 타이틀을 뺏긴 것도 반칙패로 실격이었죠. 예. 실격패였는데 바로 또 되찾아오잖아요. KO로 되쳤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무패였다는 거죠. 어. 그래서 김상현 선수는 그때 TV 중계를 몇 번 한 적이 없어서 아주 좀 비관적이었죠.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무왕수린의 명성이 짓눌렸다고 했는데 아무튼 역전승을 거뒀고 나중에 그 본인이 어린 시절에 축구도 했고 권투도 했었다. 권투 도장도 다녔다. 그렇게 주장하는 연예인이 한 분 있었습니다. 본인 별명이 무왕수린이었다. 그랬는데 제가 100% 이제 네, 김은국. 와 재밌다. 네, 본인 거가 네, 본인 별명이 무왕수린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이날 김성준 선수가 챔피언이었잖아요. 네. 아마 논타이틀 전에 했을 거예요. 언더카드에서. 예. 누구랑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닭가다지로 아닌가요? 닭가다지로였나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논타이틀. 닭가다지로하고 하긴 했는데 그때였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성준 선수도 TBC 소속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경기를 TBC에서 중계했나요? 보라색 경기를? KBS에서 중계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보라색 TBC. 네, TBC에서 KBS는 그때 프로복싱 중계를 안 했습니다. 그 그때 당시에. 공영 방송이라 그때는 이제 TBC랑 KBS 합치기 전이기 합병 때문에 전이죠. 공영 방송이라서 프로 경기는 안 하고 아마추어 경기만 한다 그랬고 언젠가 TBC 경기를 서울, 부산 이외 지역은 KBS가 이제 중계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김상현 선수 경기를 못 봐가지고 워낙 그 경양 각지에서 불만이 쇄도하니까 요카이 선수와의 2차 방어전인가를
그때 추석 때였잖아요. 그것도 TBC로 생중계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 부산 이외 지역은 KBS가 받아서 이제 TBC 화면을 가지고 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경기인가 아무튼 몇 경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TBC 청사가 지금 KBS 제2청사 별관으로 쓰이는 여의도 그 앙카라 공원 앞에 있는 그 빌딩이 TBC 건물이었죠. 13라운드에는 참 좋은 기억밖에 없네요. 그렇죠. 진 게 없어요. 13라운드 KO 패는 없습니다. 지금 3명이 KO 승이고 또 신희섭 선수. 신입섭 선수가 이제 86년 11월이었죠. 그때 8월에 정비현 선수를 15라운드에 KO 시키고 챔피언이 돼서 그 도전자가 만만치 않았어요. 헨리 브랜트였었는데 1차 방어전에서 이제 이 선수도 미국 선수였고, 근데 신희섭 선수의 기량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러니까 헨리 브랜트가 네임밸류가 그렇게 높은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그야말로 좀 가지고 놀다시피 했죠. 그래서 정말 일방적으로 KO승을 거둔 구연속 경기가 KO 됐죠. 승입니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플라이급에서 9연속 KO승은 나오기 힘든데 기술도 좋고 그런데 너무 집이 약한 것 같아요. 맞으면 잡아야 되는데 본인 자존심이 있어서 안 잡으시고. 안 잡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몰랐는데. 예,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뭐 돌아가실 때 바로 연락받은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들은 거예요. 뭐 이런 거. 정확한 사연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약주를 굉장히 즐겨 하셨어가지고 이제 술을 많이 드시기로 좀 유명했었거든요. 네, 아마 그래서 건강을 좀 상하하셨던 것 같아요. 10라운드 KO 그 필리핀 선수 이름이 뭐지? 앤디 바라바. 앤디 바라바. 근데 이제 앤디 바라바가 병원에 이송되고 나서 신희섭 선수가 교회였나 성당인지를 가서 계속 며칠째 그냥 제발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됐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서 벌어진 최초의 세계 타이틀 매치 WBA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 산토스 라시아르한테 1라운드에 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처음에 그 잽이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세컨들이 스타트가 좋다라고 안심했는데 로우훅에 걸려서, 근데 사정권 안에 어정쩡하게 있다가 맞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펀치를 허용하면 붙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거기서도 정면 대결을 하다가 졌는데, 나중에 신희섭 선수가 그 약간의 그 트라우마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움찔하고 몸이 굳는 게 있었다. 그래서 바라바 선수와의 그 사고 후유증을 정신적으로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것 같고요. 그 바라바 선수 아들인지가 지금 한국에 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 한국에서 복싱 코치, 체육관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돼서 지금은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경기장에서 작년까지는 네, 있었어요. 자주 얼굴을 봤었죠. 인터뷰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굉장히 본인도 알고 있더라고요. 알고 있고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 이제 외국에서 와서 여기서 한국에서 이제 관원들 가르치고 선수들 트레이닝하는 그냥 코치로만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앤디 발라바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참 짠했습니다만. 신희섭 선수는 정말 그 좋은 경기들도 많이 남겼고, 특히 그 9연속 KO승 거둘 때 막 동양 타이틀 매치라든가 이때 주옥 같은 경기들이 참 많았는데 두 번의 패배가 너무나 이렇게 크게 각인이 되는 바람에 그런 이미지가 더 큰 것 같아요. 쌓아놓은 업적보다는. 그 신희섭 선수는 참 아까 뭐 여러 가지 지표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모자라는 구석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데 그 맷집 가장 중요한 맷집이죠. 네, 맷집이 근데 너무 약하다는 뭐 그런 면빼. 근데 이 내구력을 보자면은 예전에 일본 원정 가서도 굉장히 난타전 그때 판정승 한 경기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상대는 이제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신희섭 선수가 원정을 갔었나요? 그 어떤 세계 타이틀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 신희섭 선수는. 네, 아무튼 이렇게 난타전을 벌이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버텨내는 이제 내구력이 있는데 이제 그 두 번의 KO패의 임팩트가 너무 커가지고.
그렇게 각인된 면이 근데 패한 경기를 보면 질만한 선수들한테 좀 졌다라고 할 정도로 또 다 그 강자들에게는 장정구 선수, 라시아르 선수, 예, 페날로사. 페날로사, 네. 도디 페날로사가 굉장히 또 강한 선수였거든요. 연타 걸리면 끝났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난타전 경기는 동양 타이틀 매치 대관식 양홍수 대 신희섭 선수의 예, 경기가 뭐 아니었을까요? 그건 아마 난타전은 아니었어요. 그 하긴 거의 난타전이라고 일방적인 보기에는 경기죠. 네. 굉장히 예전 경기라 여러 경기를 많이 봤거든요. 신입 선수.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상대 선수나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진 않는데 신희섭 선수가 이 두 번의 그 KO패 때문에 그렇게 각인이 되긴 했지만 저렇게 뭐 허술하게 물론 장정구전에서도 다운 2번 당하고 이제 이러긴 했습니다. 근데 그 정말 저 정도 스피드에 펀치력도 어느 순간부터는 굉장히 붙더라고요. 나중에는 이게 힘도 붙고 그래서 KO도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그 산토스 라시아르 저는 너무 불운했던 것이 산토스 라시아르가 이전 방어전이 일본에 와서 그렇죠. 호즈미하고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2라운드 그냥 너무 한 방에 그냥 경기 끝내버렸어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분석해서 대비를 했더라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죠. 이렇게 산토스 라시아르 같은 근육질은 이렇게 초반에 약만 살살 올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했으면 되는데 신희섭 선수 당시 너무 스스로를 과신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되는. 그러니까 7, 80년대 한국 복서들이 뒷걸음질 치는 거를 용납을 못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복싱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웃 복서들이 이렇게 별로 사랑받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희섭 선수가 뒷걸음질 치고 외곽으로 돌 줄 알았다면은 김용강의 파워 버전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빠른 발과 복싱 센스에 또 왼손잡이라는 또 특장도 있고 해가지고 김용강의 파워 버전이 좀 그 정도로 굉장히 저는 높이 평가하거든요. 근데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렇게 끝나게 된 게. 김용광 선수가 출연했을 때는 이제 또 한참 뒤이기 때문에 80년 초반의 정서로는 아마 신희섭 선수도 맞부터 싸워서 넘어뜨리는 그쪽 스타일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선수죠. 참 양홍수 선수와의 경기는 거의 일방적이었어요. 네, 대관식. 예, 그러니까 그 양홍수 선수는 이제 거의 세대 배터리가 교체. 그렇죠 떨어져가는 이제 말년 베테랑이었고 기량 자체가 일단 신희섭 선수한테 스피드부터 모든 게 상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맞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코너에서 카운트 안 나왔죠. 때는, 네. 예, 그냥 그 의자에 앉은 채로 맞습니다. 네. 예. 스툴에 앉은 채로 카운트를 했던 아주 이례적인 네. 경기였습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이제 됐던 경기였는데 그러고 나서 83년 1월이니까 불과 6개월 있다가 세계 타이틀에 도전한 거라 너무 좀 일렀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더 경험을 쌓았다면 좀 코토바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외곽으로 빠지 세계 타이틀 매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운영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시아르전 같은 경우에 그랬다면은 혹시 몰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첫 타를 허용하고 제자리에 서 있다가 제자리에 서 네, 있었죠. 예. 연속 펀치를 맞고 무너졌거든요. 서서 그 신태수 선수 특유의 그 모션이 있어요. 양 가드 올리면서 한 맛부터 보죠. 올리면서 그 45도로 이렇게 틀은 그 특유의 모션이 있는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모션에서 걸려 이선 라시아르가 그거를 연구를 하고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 틀기 일보 직전에 벌써 네, 주먹이 그 트는 방향대로 맞았어요. 방향 그대로 가드로 뚫고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라시아르 선수가 굉장히 꽤 그 신혜 선수의 연구를 좀 하고 나와서 거기에 제대로 또 그게 펀치가 들어간 것 같고 그게 제주 한라체육관이었는데 그때 이제 프로모터들이 제주도 시장을 막 연구를 하다가 그 휴가철에 하면 한 번은 흥행이 된다. 그래서 흥행은 됐어요. 예. 꽉 찼죠. 거의 꽉 꽉 찼죠. 찼어요 그때. 재헌절 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꽉 찼고 그때 이제 막 한국에서 캔버스에다가 뭐 광고회사 이름 새기고 이러던 게 유행이었는데 이례적으로 그게 없이 아주 깨끗한 캔버스에서 펼쳐진 경기로 기억합니다. 그게 좀 이게 지금 생각하면 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인데 그런 약간 좀 허무했던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허무한 시합인데 지금 얘기는 좀 다른 쪽이 되시겠지만은 그래서 허무한 시합 중에 어떤 시합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좀 잠깐 아까 그 장 박사님이 이 전에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저는 마크 브릴랜드와 이승순전 그리고
이상호, 후안 마틴 잠깐 갔다 가죠. 예. 네, 차베스와 이상호- 안경덕. 아 이상호 선수. 근데 차베스 안경덕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길 거라고는 기대를 못했는데 솔직히 이상호 선수하고 아, 그 코히 같은 전혀. 경우는 기대를 좀 많이 해서 많이 했죠. 예, 이긴다고 봤는데 너무 어이없이 끝나버려가지고 아, 최재원 선수 경기도 음. 저는 현장 중계는 못 보고 나중에 필름으로 봤습니다. 현장 중계 없었어요. 네. 그 유승호 선수도 좀 허무했고요. 그러네요. 유승호 그다음에 그 저기 누구죠 그- 상대가? 호세 루이스. 네, 호세 루이스 카스티오. 근데 참 당시 험한 경기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경기가 안내기 그 시합은 그래도 그 시합은 그래도 뭐 기대를- 초반에 그냥 끝나버린 거라기보다도 안내기 선수가 당시에는 굉장히 그래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 이런 시합보다는 생각을 오히려 이 리카르도 2라운드에 로페즈. 찬스가 있었어요. 한번 좀 그 시합보다는 오히려 리카르도 로페즈하고 박명섭 선수 그 시합이 좀 더 허무했던 것 같고. 근데 그 저기 안내기 선수 있던 날 같은 날 필리핀에서 맞아요. 최창우랑 네, 도디 맞아요. 페날로사가 그거를 중계 안 하고 이거를 했는데 그거는 너무 철저했고 시합이 반전. 그러니까 그 다음 날 스포츠 뉴스에 뭐 세계 타이틀 적재수 획득해서 아니 뭔 소리야 쟤 졌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데서 타이틀을 따온 거야. 아, 또 조금 안타까웠던 게 와다나베 지로 대 윤석환 대구에서 벌어졌던 경기인데 근데 그날 안타까워. 그날 안타깝다고 하기에도 그날 이제 KBC가 선수 보호를 위해서 특별 장비를 이번 경기부터 쓰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게 산소 호흡기였거든요. 바로 그 그걸 경기에 처음으로 썼어요. 쓰게. 개시했죠 그냥. 근데 워낙 그 경우는 상생도 안 맞고 전력 차가 좀 심했던 경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1회부터 이제 발이 꼬이고 약간 등도 보이는 것 같은 자세가 나왔고, 그러니까 일부러 등을 보인 게 아니라 스텝이 엇갈려서 그렇게 보였고 거의 일방통행이었죠. 그게 그러네요. 적지 같았으면 뭐 그러려니 하겠는데 홈링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전적이 10전 안팎의 선수 아니었나요? 그뭐 맞아요. 윤석환 선수. 근데 네. 아마추어 때 우승했죠. 아마추어를 네. 워낙 잘 유명했었으니까. 아 그랬나요? 저 효율은 예,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 KO는 안 됐지만 허무했던 경기가 그 와다나베지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그 권순천 전이 되게 허망하더라고. 아니 어떻게 그 시합은 잘 싸웠는데. 부상을 예? 권순 선수가 잘 싸워. 예, 잘 싸웠는데 10회 반칙패. 아니 11라운드 부상 판정. 아, 11라운드 부산 부산 판정 판정패인데 패네. 근데 벌점이 2점인가? 한 5점 됐어요. 세 개인가? 그래요. 계속 포울을 줬으니까 주심이. 그러니까 이기지 말란 얘기죠. 예. 아니 그것도 경기의 한 저기 그 운영의 한 측면인데 그건 인정 안 하더라고요. 그냥 권수천 선수는 계속 파울을 막 주고 와다나베는 그 어떻게 저런 경우가 있어? 아 경기 나 못하겠다고 이러니까 주심이 알아서 끊고 그냥 와다나베 손을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채점이나 나중에 그 보정이 됐죠. 그 판정이. 처음에 그러니까 TKO로 부상 판정. 예. 근데 그냥 와다나베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기- 와다나베 아, 손을 그래서- 들어버렸어요. 기권 패로 되죠. 그래서 제가 실격패로 기억을 하고 처음에 있었네요. TKO 승이라고 이게 했다가 와타나베 TKO TKO 승이었어요. 예, 실격패가 아니고 거의 10몇 년 동안 기록이 네. 그렇게 남아 있었고 나중에 판정 보정이 됐죠. 도카시키 가소가 루페 마데라에게 이제 타이틀을 드디어 뺏길 때 그때도 이제 3차전이었는데 마데라가 부상을 당한 상태였어요. 근데 TKO 승. 네. 그래서 이제 아니 못하겠다고 나중에 그러면 부상 그 판정으로- 기권을 줘야 되는 거 그냥 그 선수 손을 그날 또 들어버리냐고. 권순 선수가 너무 잘했었어요. 그날. 예, 잘했죠. 아니 와다나베 잘했죠. 아니 그러니까 저기 제가 그러니까 일본어로 현지 중계를 듣는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와다나베 선수 오늘 몸이 이상한 것 같아요. 너무 고전을 하니까. 예. 근데 이제 나중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권순천 선수 버팅을 좀 부각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일본 복싱 매거진에는 권순천 선수가 와다나베 어깨를 뭐 깨물었다는 기사도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아니 마우스피스를 끼고 깨무는 게 아니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럼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도전자가 그만큼 예, 더티했다는 식의 더티했다는 기사가 식의 그걸 이제 있었어요. 어필하려고 예 그렇게 했던 거고. 근데 벌점은 정당했나요? 파울은 받을 만했고요. 예, 버팅을 많이. 이제 일본이니까 더 했고 사실 그러니까 선수 매너도 권수천 선수로서는 이기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 건데 거기다 이제
그 김갑수 매니저도 끝나고 나서 정말 깡패가 됐어요. 그때 우리 관장님이었는데 와타나베 코너에 가서 막 욕하고 이 화면에다 나왔잖아요. 나왔어요. 손찌거리하고 막. 예, 저기 심판한테도 가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그리고 이제 허무한 경기로 치자면은 페드로사 대 김사왕. 아, 그건 야. 그래도 그건 사파타 잘 대- 버텼죠. 8라운드. 사파타 대 허무한 게 아니라 김치복. 아우 너무 처참한. 조이 올리보 대 최문진. 아, 그건 좀 허무.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아 그래도 김치복전보단 최문진이 좀 조금 나요? 더 예. 좀 낫죠. 조금 더. 좀 낫죠. 구토마사시 대 주호. 근데 그건 상대가 있잖아요. 그건 김치국은 그래도 사파타에게 도전을 했잖아요. 근데 그 올리브는 정말 그 뭐야? 그러니까 사파타 대 김치복 같은 경우는 훈련하는 도중에 김치복 선수가 부친상을 당했거든요. 아, 예. 근데 안 가고 계속 이제 그 당시는 그게 또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는 길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또 미담거리였어요. 그게 또. 네. 그리고 김치복 선수는 아마추어 때는 이제 박찬희 선수와 자웅을 겨루던 입장이었는데 프로 데뷔 연한에 따라서 한 사람은 세계 슈비, 한 사람은 세계 챔피언이 됐다. 그거를 조금 씁쓸하게 회상을 했는데 90겐 요코와의 세계 타이틀 매치 전초전에서 네, 티토 아벨라한테 아벨라한테 4라운드 KO, 6라운드인가? 6라운드 KO로 그 지잖아요. 원펀치에 그냥 쓰러져. 그리고 그때 90겐 요코 매니저하고 그 회사에서 한국에 와서 그 경기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끝나고 이제 관중석을 잡아주는데 그 조금 뭐랄까 멋쩍게 웃는. 그래서 아벨라 선수가 도전을 하죠. 그리고 KO로 지고 다시 이제 일방적으로. 한국에 와서 김치복 선수와 리턴 매치를 정상일 선수 경기 때도 90gen이 왔어요. 네. 링사이드에서 봅니다. 몇 번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파타와의 경기 나중에 장정구 선수가 사파타와 도전할 때 이제 어떤 충고를 해주고 싶으냐 하니까 솔직히 말하면은 15라운드 공이 빨리 울리길 바랄 정도로 나는 지쳐 있었다. 사파타의 그 복싱이라는 거는 굉장히 정교하고 아, 예.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맞는 거 없이 체력이 소모되는 그러니까 요즘에 네, 그런 복싱이다.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나카지마 시게오하고 두모리 다다시전 이렇게 유심히 다시 봤거든요. 근데 아 정말 당시에는 너무 얄미웠는데 지금 보니까 너무 정말 말씀대로 정교하고 누가 사파타. 힐라리오 사파타. 그 일본 것도 다 원정전이에요. 그렇죠. 네 번가. 사파타. 근데 뭐 상대를 손을 못 쓰게 만들어요 일단. 도원이 다다시는 정말 운 좋게 우르수아가 챔피언 되는 바람에 정말 운 좋게 챔피언 됐죠. 일본 챔피언도 간신히 될 만한 레벨이었는데 그러니까 WBC 덴요 가스노리랑 이제 자웅을 겨루는 그렇죠. 급의 그런 복서인데 덴요 가스노리는 이제 김성준이 뭐 일방적으로 KO시키고 이제 이런 상대 수준인데 그때 도모리가 챔피언 될 때가 82년 4월에 김한진 선수한테 도카시키가 81년 12월에 타이틀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이제 미야라 다다시랑 도카시키 가수 2명 일본인 챔피언이 보유를 하는데 주니어 미들급. 그렇죠. 근데 2월에 이제 미야라가 타이틀을 데뷔만한테 뺏기잖아요. 그리고 4월 4일 날 도카시키 가수가 루페 마데라랑 방어전을 했는데 완전히 진짜 처참한 편파 판정이 나와가지고 일방적으로 몰렸는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이겼다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1차 방어를 147대 하고 141이었어 제가 채점. 채점도 해보셨나요? 채점해봤어요. 네, 147대 141로 루페마데라가 이긴 걸로. 나중에 그 경기 한번 저희 해보죠. 예. 그래서 그때 4월 4일 날 그러고 4월 8일 날 와타나베지로가 이제 저 라파엘 페드로사를 꺾고 두 번째 챔피언이 되는데 4월 13일 날 도모리 다다시가 아마도 우르스를 이겨요. 그래서 82년 4월에 트로이카 챔피언을 보유하거든요. 그래서 일본 복싱이 그때 막 풍성해졌을 때 우리는 이제 계속 세계도전 연패 빠져 있고 이제 김철호 선수 혼자 이제 챔피언 할 때였죠. 도모리 같은 그런 운 좋은 챔피언이 국내에도 아마 그 당시에 라이트 플라이급 누군가 도전했더라면 뭐 정상일 선수는 당연히 아마 그런 시기였다면 챔피언이 됐을 것 같아요. 아마도 우르수아를 국내로 불러들여서 싸웠다면은. 그런데 그 아마도 우루수와의 펀치력은 대단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정구 선수 얘기도 진짜
아우 이건 뭐 다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정도의 펀치력이었다고 하고 이제 사파타가 그렇게 날고 기는데 뭐 어쨌건 간에 근데 저는 그 경기를 보기 전에는 뭐 어떻게 운 좋게 한 대 맞춰서 그냥 이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다운이 한 번 있었더라고요. 사파타가 한번 럭키 펀치로 그 다운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또 제대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그 했는데 예 근데 뭐 거기까지였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멕시코 챔피언들이 많았죠. 가브리엘 베르나르라서. 사파타 선수 얘기하니까 문성길 선수한테 1라운드 KO로 진 게 라스트 파이팅인가요? 예, 그럼 모르겠습니다. 아, 아마 복싱웨이크에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맞을 거예요. 세계 타이틀은 그게 뭐 당연히 마지막 네, 경기였고요. 네. 그 경기를 보면서 참 감회가 새로웠죠. 문성길 선수가 의외로 너무 좋아했어요. 네. 여기 이기고 나서 아니 뭐 저렇게 좋아할까 싶을 정도로 그동안에 그 좋아했어요. 복수전을 우리나라 선수들에 대한 복수전을 해줬으니까. 아니 굉장히 좀 경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파타가 기교가 좋고 하기 때문에 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막 그냥 막 무대포로 들어가 이래 공 돌리자마자 문성길 선수가 본인이 놀래더라고요. 그렉 아니 리차드슨 긴장한 거 같이 보이지가 않아. 도전했죠. 네. 많이 도전. 그때 지는 줄 알았어요. 사실. 다운 아니고. 길베르토 로만전 등 아무튼 도전자 중에서도 뜨르르 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죠. 사파타야 전성기를 지났다고 해도 이름값이 워낙 있어서 그리고 넘어질 때도 어떻게 복부를 맞았는데 저렇게 뒤로 벌러덩 이렇게 넘어지나. 아니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게 저 정도로 아무 테크닉도 없이 무대포로 들어가는 게 어떻게 통할까 저런 날고 긴다는 테크니션들한테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힐베르토 로만존도 보면은 그 별명이 여우잖아요. 멕시코의 여우인데 그 파이팅에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막 솔솔솔솔 기다가 나중엔 결국 로만하고 한다고 했을 때 솔직히 맞아. 저 사람이 왜 안 하고 왜 안 하고 옵션이 있었나요 그때? 옵션 모르겠어요. 옵션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저기한테 코나도한테 코나도한테 예. 그랬겠네요. 그래서 코나도한테 타이틀 뺏길 때가 근데 만약에 선택 코나도가- 방어전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네. 됐어요? 있었겠네. 왜 쟤랑 하나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근데 무난히 이기길래 문성길 선수 아까 우리 서두에 잠깐 그냥 우리 그 사담 나눴을 때 얘기했는데 그 사파타에게 1회 KO 승을 거둔 게 문성길 선수의 커리어 유일한 1회 KO 승이에요. 프로에서. 예, 1회 KO 승이 없습니다. 그것도 참 의아해요. 하드 펀쳐인데. 최근에 그 사진 호수 연기주신 사진 보니까 제 친구들도 현역 때보다 더 얼굴이 더 좋아진 것 같다고 미남된 것 같다고 잘 어울린다. 얼마 전에 이제 따님이 시집 갔어요. 예. 아직도 건강하게 이제 활동 다 하고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외국 경기는 좀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슈가레이 레너드 대 토마스 언제 14라운드 KO 얘기는 했고요. 예, 저는 뭐 그게 아마 79년 링지 그 최고의 경기로 아마 꼽힌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데니 로페즈하고 그 멕시코 지명도전 마이카엘라 그 15회 KO 경기가 저는 이제 데니 로페즈 경기를 이제 처음 본 경기였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진짜. 인디안 복서. 예, 정말 사투의 사투를 둘 다. 예, 뭐 한치의 물러남도 없고 그 저것도 없고 그냥 온 상대방한테 날아오는 드먹은 다 앞면으로 다 그냥 커버하다시피 하면서 둘이 육박전을 벌이면서 예. 근데 결국은 저 데니 로페즈의 한 끗 차의 그 펀치력으로 15라운드에 이제 도전자를 코너에 주저앉히고 못 일어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주심이 이제 카를로스 파디아라고 참 우리한테 정겨운 그 코스염의 필리핀인데 백인이잖아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이제 드릴러인 마닐라 주심을 보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 때입니다. 그 주심이 참 명심판인데 중간에 카운팅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해프닝이 있기도 했고, 그러니까 카운팅을 너무 빨리 했던가 아마 저기 링 밖에 그 초침보다 뭐 그래가지고 카운터 아웃으로 10회 이미 한번 선언을 했다가 다시 경기를 하는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근데 뭐 그때 경기가 끝났어도 사실은 왜냐면 두 선수의 그 기량차는
그 많이 났고 사실은 예. 마이클 아일라가 그 경기 이후로는 다시는 그런 불꽃을 못 태웠을 만큼 한 경기에 다 쏟아부은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데니 로페스가 그 경기를 이제 15라운드 하고 대부분 그 선수도 2회 KO가 많은데 그렇죠. 예. 경기를 또 내주는 경기는 그 이제 산체스하고 13라운드. 예, 13라운드 KO 그것도 아주 되게 그 인상에 남는 13회 이후 KO 승부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TKO로 패했는데 결코 쓰러지진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맷집이 좋은 건지 아니면 근데 또 이전에 그 보비 차콘하고 할 때 보면 그렇게 그게 맷집이 기억해. 좋아 보이진 그랬죠. 않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처절하게 맞는데 살바도르 산체스 펀치력이 의외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건지 그 두 번째 경기는 또 14라운드에 레프리 스톱이 되거든요. 근데 두 경기 다 양상이 비슷해요. 너무 테크닉 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로페스가 시종일관 두드려 맞는데 그래도 한 번도 링바닥에 주저앉지는 않아요. 테크닉을 만약에 이제 수치로 환산한다 그러면 레너드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슈가레이 레너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점을 줘야겠다. 네.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모든 선수의 테크닉을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거냐 그랬을 때 저는 두 선수 합쳤을 때 가장 많은 점수가 나오는 매치가 슈가레이 레너드 대 윌프레드 베니테즈의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두 선수 합쳐서 한 197, 8점 나오는 경기 아닐까요? 그 경기가 이제 15라운드에 예. 레프리 스톱. 네. 1초 남겨놓고. 네. 그런데 뭐 판정은 레너드 승리로 가고 있었습니다만 그게 또 참 인상적인 게 보통 그 눈 위가 찢어지거나 코피가 나거나 하는데 그 경기는 예. 특이하게 이마가. 이마 한가운데가 펀치에 의해서 찢어졌어요. 그런 것도 가능했을까? 아마 글러브 끝 어딘가에 아마 스치듯이 아마 찢겼을 것 같은 정타가 아니라 아마 그리고 베니테스 선수가 지금도 기록인가요? 17세 기록입니다. 뭐 예, 세계 최연소 세계 챔피언 17세 몇 개월이죠? 6개월인가? 모르겠네요. 6개월인가? 그 베니테스 선수한테 그때 이제 어떤 기자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순발력이 좋고 상대 펀치를 피하냐고 그랬더니 순발력이 좋은 게 아니라 가슴 근육 어디가 움직이는 걸 보고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팔 근육을 보는 게 아니라 가슴 어디가 움직이면 펀치가 날라온다는 거를 남들보다 이렇게 미리 아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피하는 것일 뿐이지 순발력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천재 복서 그러니까 경기 전날까지 나이트클럽 가서 놀다가 네, 매니저한테 붙들려 가지고 사우나 안에서 겨우 체중을 맞추고도 상대를 제압했던 그 천재 복서가 정말로 열심히 연습하고 링에 올라갔는데 또 다른 천재, 진정한 천재에게는 결국 안 됐던 경기입니다. 맞네요. 두 선수 모두 진짜 천재 복서니까. 예, 그 경기 매 라운드마다 둘이 신경전거리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시합 이후에 또 이런 비슷한 천재 복서들 간의 그런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어떤 경기로 기억나지 게 있나요? 박진가 뭐 13, 14, 15 그렇게 KO는 팽팽한 아니지만 줄다리기,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재밌게 본 거는 저기 한국 선수가 들어갔어야 하는데라고 봤던 옴베르토 곤잘레스 대 마이클 카바할의 2연전. 3연전이죠. 3연전. 3연전이네요. 3연전. 그때 이제 첫 경기는 카바할이 이기고 두 번째는 곤잘레스가 이기고 이제 마지막 경기는 어떻게 됐어요? 곤잘레스가 곤잘레스가 이겨서 2대 네, 2대 정말 밋밋하게 네. 판정을 네. 했어요. 그러니까 1, 2차전의 그 드라마틱한 KO에 비해서는 3차전은 1차전만 키워요. 2차전도 판정으로 2차전도 판정이었네. 1차전이 워낙 드라마틱한 7라운드 KO여서 그 경기만 지금 곤잘레스가 제대로 1차전 남아있습니다. 그렇게 당한 다음에 그렇게 안 들어가죠. 시합을 그렇게 안 멀리 서가지고 아웃 복서 복사웃 상태로 그게 가능했다는 것도 대단한 기량이에요. 지금 말씀하셨던 레너드 베니테스 이후에 그런 긴장감을 줬던 경기로 뭐 호야하고 커티 경기가 저는 생각나는데 그 시합도 굉장히 그 시합에 버금갈 정도의 그 팽팽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 시합을 보면. 다운을 주고받고 아니 그 다운도 다운이고 그 시작한 다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긴장감이 거의 그때 받았던 그 긴장감을 그 시합에서 좀 약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듀란이 세계 챔피언 될 때가 13라운드 KO 아닌가요? 맞습니다. 부캐논에게. 네. 예. 켄 부캐년에게 13라운드 KO고. 에스테반 데 헤수스와 2차전인가 그것도 13라운드. 2차전은 11회 KO. 11회. 3차전이 12회 KO. 또 기억나는 13회 KO가 항상 후반 라운드에 KO 승을 거둬서 후반 라운드 아티스트로 불리던 페드로사가 페더급의 세실리오 라스트라 네. 이제 맥기간에게 아일랜드의 복서 판정패고. 그게 판정이었나요? 판정이고 맥기건 1차 방어전이 14회 아마 KO였을 거고요. 2차 방어전이 이제 스티브 프로죠. 네, 크루즈한테 3차 방어 때 이제 3차 방어. 세실리오 라스트라를 KO 시키고 이제 13회 KO 시키고 네. 에우제비오 페드로사가 챔피언이 되죠. 저는 13회 KO 중에 가장 기억나는 건 홈즈랑 쿠니 대결. 그 경기가 정말 재밌게 봤고 기억이 나요. 저 2라운드에 10라운드까지 2라운드에 한번 다운이 있지 않았나요? 있었나요? 예, 쿠니를 한번 다운 시켰던 것 같은데. 박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그랬는데 중반까지는 저는 박빙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10라운드까지는 동점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미 2라운드에 한번 다운이 한 번 있었고요. 그 이후부터는 쿠니가 제대로 못 들어가더라고요. 정말 레리 홈즈 그 원투 스트레이트는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쿠니가 그 전에 켄 노턴을 단 6방의 펀치로 1라운드에 보내버리고 그때 인기가 좋아서 아마 두 사람이 파이트머니 같은 돈을 받았을 거예요. 1,000만 불씩 받죠 그때. 도전자인데도. 예, 그리고 이제 나왔던 위대한 백인의 희망이 백작으로 불렸던 그 토미 모리슨인데 토미 모리슨이 에이즈인가 뭐 하여튼 맞아요. 토미 모리슨은 조지 포먼과도 한번 경기를 했네요. 나중에. 이겼죠. 포먼을 네. 이기고 챔피언한 거 이겼어요. 모르죠. 근데 레이머서에게 너무 처참하게 깨져가지고 그때 SBS 목요 복싱에선가 그걸 중계해 줬었어요. 근데 좀 충격적으로 모리슨이 패했었죠. 리드하고 있다가 연타 맞고 그냥 그쵸. 걸려가지고 네, 로프에 걸려가지고 거의 뭐 너덜너덜. 그러니까 주심이 조금 빨리 말렸으면 한 두세 대 덜 맞았을 텐데 너무 심하게 맞았어요. 걸레가 될 때까지 맞으니까. 예, 로프에 약간 그 다리가 꼬인 채로 뭐 강력한 펀치를 몇 개 더 맞았으니까. 그렇죠. 로프가 있으니까 바닥에 쓰러지지도 못하고 걸터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맞은 거예요. 근데 레이머서 입장에서는 승패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한 거고요. 그럼요. 그거는 뭐 UFC나 이런 데 보면 파운딩 들어가듯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심판이 조금만 빨리 말려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죠. 와지마 고이치도 15라운드 KO 승인가가 유제두 선수 있죠. 경기 말고 또 있죠. 네. 마지막 고이치는 도미니코 치베리아에게는 1라운드 KO승. 네. 그리고 15라운드 KO 미겔 데 올리베이라는 판정승으로 판정이었나요? 따고, 네. 15회 KO는 유제도 선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와타나베 지로가 15회 KO가 있고 그다음에 시바다 구니아키가 15회 KO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일본도 진짜 13, 14, 15라운드 KO가 꽤 많이 나왔네요. 일본은 뭐 세계 타이틀 매치 자체를 많이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산토스 라르가 그러니까 피터 마테불라를 이제 7회 KO로 이기고 챔피언이 됐다가 바로 루이스 이바라한테 홈링에서 완전 농락을 당해서 챔피언 벨트를 풀었다가 루이스 이바라가 이제 그 후앙 에레라라는 멕시코 복서한테 또 처참하게 또 무너지고 그 후앙 에레라를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이긴 경기도 이제 13에서 승부가 났는데 저는 그 경기 굉장히 궁금한데 아직 못 봤거든요. 그게 13회 굉장히 박빙의 승부였고 정말 체력전의 진수였다고 하는데 둘이 굉장히 치고받고 난타전이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 후앙 에레라 한때 그 김태식이 도전하기로 했다가 저희 그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 풀은 아니고 그 이제 KO로 끝나는 그 장면은 있는데 네. 올려- 어깨 이상 올려놨어. 때문에 예, 후앙 그- 에레라가 경기 예, 포기했다고. 그냥 포기예요. 13회. 맞고 너가웃된 것이 아니고 그냥 네. 경기 포기로 이제 KO승을 라시아르가 거둡니다. 저희가 오늘 요 전에 얘기했던 그 알렉시스 아르게오. 네.
아르게요가 졌을 때 석고붕대 얘기가 잠깐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예, 그때는 확인되지 않은 얘기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마이애미에서 벌어졌던 1차전에 주간 커미션이 없었다는 거야. 그걸 그 알만도 가르시아라는 심판이 최현미 경기 때 작년에 이제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커미션이 없는 상태에서 WBA에서도 승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하든 약을 맞고 하든 뭐 마약을 먹고 하든 석고를 바르고 하든 돌덩이를 넣고 하든 알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 주간 스포츠에 아르게요 쪽에서 아론 프라이어가 돌멩이를 넣었다. 근데 상식적으로 돌멩이를 넣으면 자기도 펀치를 쳐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원문을 찾아보니까 나중에 나이 들어서 그때 원문을 찾아보니까 석고 이 붕대 플라스터 밴디지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바르 물처럼 바르면 그게 굳어서 이제 석고처럼 나중에 되는 네. 마가리 또는 그걸 썼다가 걸린 건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기술이 있었을 리는 없고 아무래도 주먹에 뭔가 딱딱한 뭔가를 넣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아르게요의 얼굴이 그러니까 이렇게 편치에 이렇게 맞아서 이렇게 분 게 아니고 그냥 부분이 이렇게 그렇죠. 툭툭 솟아 있는 그런 그 멍이 아니라 이렇게 뭐가 올라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됐거든요. 얼굴 상태가. 그런 걸 봤을 때는 추측할 뿐인데 그러지 않았겠느냐. 또한 프라이어가 이제 다량의 뭔가를 복용을 했지 않았겠느냐. 이제 그런 설이죠. 설.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신세 한탄하듯 아 그건 카운트아웃 2차전이죠. 당한 2차전. 네. 그러니까 1, 2차전 다 10라운드 이상 이제 끝까지 거의 경기 마지막까지 갔고 그 2연전 연패가 참 가슴 아픕니다. 그렇죠. 아르게오가 그때 네 체급을 제패했더라면 모르죠. 또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모르겠는데 재미난 경기들이 또 많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웰터급까지도 아마 도전을 노렸을 것 같아요. 아르게오라면. 그리고 13라운드, 14라운드, 15라운드 이제 15라운드 룰로 열린 마지막 세계 타이틀 매치가 보비 차콘 아 이제 그거는 82년 12월에 열렸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결정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열린 거는 WBC에서는 장정구랑 사파타 2차전이에요. 장정구 사파타 2차전 83년 3월에 했던 그 경기가 이제 3라운드 거는에서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15라운드 경기를 벌어졌습니다. 그 보비 차콘 경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WBA의 그런 마지막 15라운드 경기였던 아니면 건가요? WBA는 한참 뒤로 가죠. 아, 87년. 예. 그 경기는 그러니까 15라운드에서 12라운드로 바뀐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이미 계약은 15라운드로 했기 때문에 15라운드로 열린 경기죠. 보비 아마- 차콘. 아니에요. 그 보비차콘 경기는 네. 그 12월 11일이었기 때문에 김득구 경기가 벌어지기 전에 이미 계약이 돼 있던 경기예요. 아, 그러니까 12라운드로 줄인다는 결정이 나기 전의 마지막 결정은 아마 15라운드 경기.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시점은 언젠지 모르겠는데 김득구 선수가 그 사고를 당하고 한 25일 정도 있다가 그 경기가 열린 거니까 그 사이에 결정이 됐는지 이 경기 끝나고 결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경기도 15라운드에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그러면 12라운드 보비차콘이 네. 다운을 뺏으면서 네, 역전승을 역전 하는, 판정승을 네. 하는 1점 차의 판정승이 됐죠. 그 경기도 12라운드였으면 보비 차콘의 왕좌 등극은 없었을 텐데.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자, 저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드는 생각으로 이제 짜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한계에 부딪힌 것 같아요. 그 13, 14, 15라운드 국내 경기에 대한 얘기를 아닌데요. 이게 시간이 끝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그날 때가 됐나요? 한계는 아니고요. 역시 자 어쨌든 4시간에 걸쳐서 그 13라운드 이후에 그 15라운드 시절의 추억이죠. 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체급별로 얘기를 좀 나눠보고 다음에는 그 장 박사님이 또 얘기해 주셨던 첫 라운드 KO 인상적인 네. 부분들
또 이제 12라운드 KO 또 이런 부분들에 네, 대해서 라운드 바이 라운드. 그렇죠. 한번 그 추억을 또 더듬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열 이사님 그 4부의 마지막 엔딩 부탁드립니다. 아니, 지금 가끔씩 제가 이렇게 복싱 토크를 하면서 느끼는 점은 그 모르는 점들을 가끔씩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그때 아직 그 내가 저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이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정 박사님이라든가 뭐 서준환님이라든가 고문정님도 자기만의 그 기억들을 가끔씩 이렇게 얘기해 주실 때 보면 좀 많이 또 배우는 여기서 또 많이 또 배워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앞으로 또 1라운드 KO도 또 재밌는 토크로 또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